지난번 이제 뭐 그 설명회를 못 들으신 분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뭐 좀 전체적인 얘기하고 제가 3월 달부터 이제 수업 계획이나 자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네. 일단 이제 올해 그 논술에서 이제 제일 큰 변화 그러면은 고려대가 논술을 본다라는 부분하고 연세대가 과학 논술을 이제 폐지했다. 사실 이제 논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연세대가 그 과학 논술을 보는 것이 상당히 이제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에게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도 해야 되는데 과학 논술까지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이 됐었는데 일단 이제 과학 논술 안 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고려대가 그동안 논술을 안 보다가 논술을 보겠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학생들에게 좀 이제 논술 전형이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리 논술을 일단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그 논술 모집 인원 40개 대학 6,745명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논술로 뽑는 인원이 이제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입시가 끝나면 6,745명은 논술로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걔가 논술로 어디 대학을 갔어? 뭐 이런 어떤 사례들이 주변에 많은 게 이 정도의 인원들이 그 논술로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6,745명이 다 보면은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논술을 학생들이 낮춰서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대학 되게 사실 그 상향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논술로 붙고 나면은 굉장히 그 자신의 내신이나 그 수능 성적 대비 잘 간 케이스들이 이제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에 상향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학생이 6,745명이다라는 거는 좀 작은 인원은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모집 인원입니다. 그 논술의 길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요 이제 논술의 길 자료집 받으셨죠? 네, 여기에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뭐 사진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진 찍는 거 저는 좋아합니다. 네, 기왕이면 저를 같이 찍어주시. 네, 네, 요 정도 인원을 이제 올해 선발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149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이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제가 뭐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학들이 이제 그 의대 정원 그 증원을 신청을 했다 뿐이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 또 이게 정해지면은 어떤 전형에서 몇 명을 어떻게 뽑는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지금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어, 근데 이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인원도 아마 조금은 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학계열 지금 149명인데 이제 이 대학들도 다 지원 신청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논술 이 이제 인원을 이제 배분을 할 텐데 하나도 안 늘린다? 예, 그럴 것 같진 않고요. 네, 조금의 인원이 이제 늘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워낙 지금 의학계열은 그 논술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늘린다고 하더라도 많이 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입시 자체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조금 늘긴 늘겠다. 그래서 이게 좀 최종적으로 다 안이 나오면
이게 이제 한 5월, 6월 정도 돼야 올해 요강이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늘긴 늘 건데 그것이 뭐 크게 어떤 그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인원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 지금 그 의대 그 입시의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 뭐 누구보다도 제일 관심 있게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의대 그 증원에서 가장 혜택을 입는 학생들은 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크지 않다는 거지 혜택이 있긴 있을 거예요. 크지 않다는 거지 분명히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혜택이 있고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그 의대 정원이 그 늘어나가지고 이제 조금씩 그 어떤 성적 대비 가는 대학들이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더 나을 것이다. 저는 그거는 분명하다고 봐요. 예, 그게 어느 정도냐의 문제지, 조금은 내가 이 의대 증원이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좋은 대학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논술 전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정시로 이제 그 정시에서 이제 성적 좋은 학생들이 조금 더 빠지면은 또 거기에서 비는 공간이 또 누군가가 또 채우게 되고 이런 결국 다 뭐 논술 이쪽으로 또 다 어떤 논술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그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학 계열 현재 모집 인원 85명입니다. 네. 자, 왜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되나? 네. 어머님들 그 학생들 논술 시험을 보러 가기로 마음은 먹으셨어요? 마음 먹으셨어요? 그 논술을 시키기로도 마음을 먹으셨어요? 논술을 시키고 계신가요? 이게 좀 그 뭐랄까 지금 논술 전형의 응시 인원이요. 총 그 대학의 논술 시험을 보는 학생들 전체 인원이 수능 인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단하죠? 예.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총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술을 최대한 6개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까지 써서 학생들이 각 대학별로 이제 응시한 학생들 숫자를 다 더하면 거의 수능 인원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인원보다는 조금 적은 인원이 어, 뭐 논술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다 본다. 거의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든 논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학생들 뭐 다 포함해서 나중에는 논술 시험을 보러 갑니다. 지금 입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면 준비하고 보는 학생과 그냥 보는 학생이 있을 뿐이지 안 보는 학생은 없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학생부가 약해도 쓸 수 있는 수시 전형이다. 자, 학생부가 좋으면 학종 써야 되겠죠. 그런데 어, 이제 내가 학종이나 뭐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내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수시 전형은 논술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논술로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내신 성적이나 그 수능 성적보다 좋은 대학에 내가 지원을 해서 한번 가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 내신 반영이 전혀 없거든요. 내신 반영이 없어요. 내신 등급이 뭐 몇 등급이라도 감점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다가 이 얘기를 듣는 어머님들은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냐. 내신 반영이 진짜 없냐?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시험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신 반영이 있는 학교를 보겠습니다. 가령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내신 반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면요.
자, 100점 만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논술이 70점, 교과가 20점, 비교과가 10점입니다. 그럼 이제 교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점 만점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등급, 올 1등급이다 그러면은 20점인 거예요. 100점 만점에. 이해가 되시죠? 20%니까. 논술은 70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7등급이 19.2점이에요. 0.8점. 그죠? 7등급이. 네. 근데 이거 보니까요. 국수영사가 상위 5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 본 거 5개.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내신이 제일 잘 본 거, 국수형 사과 중에서 제일 잘 본 거 5개를 찾아보니까 77777이에요.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77777에 89898989 이렇게 이제 내신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회에 순응하고 싶지 않은 뭔가 어떤 변화를 꿈꾸는 학생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예, 이런 학생들 7등급 이제 제일 잘 본 거 5개가 7등급이다 그러면은 19.2점, 0.8점 감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감점이 내신 반영을 하는 학교조차 이렇게 감점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잘 본 거 5개가 8등급이면 16점에 4점 감점에 논술은 70점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논술 잘 보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형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비교과도 마찬가지예요. 네. 출결 제대로 했으면 감점이 되지 않는 식의 그 반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왔다. 그래도 기회가 있거든요. 네. 자, 연대나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상관없어요. 네, 수능 안 보고 시험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네, 내가 논술 잘 보면 붙으니까. 네. 수능 최저가 없는 그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이제 있는 학교가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국수형 탐구 한 과목 요렇게 봤을 때 서강대는 3합 7, 중앙대는 3합 6, 뭐 이화여대는 2합 5에 수학 포함, 건국대는 2합 5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정도 수능은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등급에서 요게 최저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시로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등급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등급으로 정시에 이 대학들을 절대 갈 수 없어요. 근데 요 등급이면은 논술 최저는 된다. 수능 최저는 된다. 그러면은 요 최저를 맞추고 내가 논술 잘 준비해가지고 논술로 딱 합격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게 중요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균관대는 반영이 조금 이제 특이한데 국수형 탐구를 두 과목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뭐냐면은 탐구 두 과목 중에서 잘 본 거 하나로 이렇게 최저가 되는 거고요. 성균관대는 탐구를 두 과목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3합 6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가 그 탐구 반영 방법을 이제 조금 바꿨는데 두 과목 평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국수형 탐구 두 과목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경희대 의체한의학 계열은 3합 4, 자연계는 2합 5 이렇게 됩니다. 의학 계열에서 3합 4면은 이게 되게 낮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3합 4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한 과목에서 좀 문제가 좀 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뭐 국어가 성적이 안 나와. 뭐 4등급 뭐 이렇게 나온다. 또는 뭐 잘하다가도 시험장에 가서 막 3등급, 4등급 뜨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최저가 되는 게 3합4예요. 경희대 자연계열은 2합5인데요. 2합5는 이제 두 과목에서 문제가 생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두 과목에서 어떤 그 등급이 좀 그래도 두 개 합 5로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요, 이 논술로 간 학생들의 수능 등급을 보면요, 믿어지지 않는 등급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막 국어 4, 5, 뭐 심지어는 막 8등, 국어 8등급, 9등급 이런 사례들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최저가 뭐 삼합사 이하 보라 하더라도 이하 모에 다른 것도 다 잘 본 학생들이 붙지 않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 뭐 보면은 뭐 다른 과목에서 그 상당히 이제 점수가 낮은데도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 네. 자,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를 이제 조금 더 짚어드리면은요. 일단 고려대는 최저가 높다. 고려대는 최저가 높아요. 그래서 국수형 과탐 한 과목에 4합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이제 이거는 높은 편이다. 학종 뭐 최저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고려대 자연계열 174명 선발하고 논술 100%, 교과 비교과 학생부 전혀 안 본다 이런 거고, 수리 논술을 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라는 게 최저가 높으면 최저 맞췄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좋은 거고, 그죠? 그런 측면이 있죠. 최저를 내가 4, 8을 맞출 수 있으면은 이 4, 8을 맞춘 학생들 사이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를 맞추고 고대를 쓴다 이런 식의 전략을 이제 세울 수가 있고, 연대 논술에서 그 연가고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데, 요렇게 최저가 설정이 되면은 연가고 학생들 이제 수능 안 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고 학생들이 요 최저를 맞춰서 고대 논술 노리는 요런 식의 전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세대는요 최저가 없죠. 최저가 없고 254명 논술 100%. 네, 치의학과 약학 의학 계열은 선발 안 하고요. 자연 계열까지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미적기하 학통. 어머님들이 기하나 학통도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요게 모집 인원이 254명 요런 정도로 이제 최근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지금 매년 20명 넘게 연대 논술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전체 그 합격생 그 인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제가 연대 논술로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렇게 알고 오신 거죠? 네? 아, 자, 수리논술의 역사 변화오는 리더. 너무 좀 거창한데. 오승준 수리논술 4.0. 그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약간 이제 버전으로 뭐 1.0, 2.0, 3.0, 4.0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4.0 버전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수업 진행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이 4.0이라는 개념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논술 초창기부터 최근까지도 대치동에서 그 이 많은 수업들이 수업 진행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제 그 수업에 가면은 먼저 문제를 풀라 그래요. 네, 모의논술 먼저 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풀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그 모의논술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된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논술이 처음에 딱 시험에 등장을 했을 때 사실 그 선생님들이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굉장히 막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온 문제들을 먼저 풀게 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습 컨텐츠, 그 수업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학습 컨텐츠 부족의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순서의 측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 현재 그 선택형 수능이 있기 전에는 논술 수업을 하려고 학생들을 다 모아놓으면요. 미적, 기하, 확통을 다 공부한 상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수능에 미적, 기하, 확통을 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뭐 선행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적 기하 확통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논술을 준비하러 이렇게 학원에 왔어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하지를 않아도 학생들이 그 논술 문제를 풀라 그랬을 때 물론 뭐 어려우니까 잘 못 풀지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러고 이제 고민하지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들으면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미적기하학통을 다 공부를 한 상태에서 논술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먼저 문제를 풀어봐라. 그리고 내가 이걸 설명하겠다.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과 논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 내용이 괴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수리논술 시험 범위가요. 지금 연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이 지금 대학들은 시험 범위가 미적 기하 확통이에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수일수투입니다. 네. 근데 요 이제 성균관대가 수일수투다 보니까 또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수일수투면 뭐 평소 공부한 거 가지고 가서 시험 보면 되지 않느냐. 수능에서 수일수투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막상 풀어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수일수투의 내용이지만 이 문제의 성격은 굉장히 논술 문제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수능에서 수일수투 공부한 걸로 성균관대 논술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풀어보라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는 못 풀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수일수투인데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수투라 하더라도 이제 논술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 나머지 대학들은 다 기하 확통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고 그 비중도 비슷합니다. 미적과 기하 확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과 논술이 상당히 괴리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비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수일수투 비중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런데 지금 논술에서는 미적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적을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 수능에서 미적의 비중이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논술을 또 어려워하는 이런 측면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진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형 수능이 되기 전에는 그 미적 진도가 그래도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논술 수업을 이제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제 진도가 앞서 있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예, 아이들이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수일수투 수능 비중이 크다 보니까 수일수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진도가 느린 학교나 그 선행을 많이 안 한 학생들이나 이제 수능을 이제 공부를 이렇게 차례대로 쭉 하는데 아직 미적까지 그 수능 공부가 안 돼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 이제 논술을 할 때 논술 문제들을 보면은 안 배운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문제들이. 예. 그래서 진도에서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기본 개념을 수능 수업에서가 아니라 논술 수업에서 먼저 듣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공부의 순서에 있어서. 기하학통 들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시험, 뭐 내신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대충 보고 시험 보는 날 다 까먹고 어차피 나는 수능은 미적 선택해서 미적 시험 볼 건데 하고 이게 기하학통은 아예 안 한 학생도 많고요. 학교에서 뭐 선택을 안 해서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그 공부를 안 한 학생도 많고 했다 하더라도 안 한 학생과 거의 비슷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능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부분과 이 논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괴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예전처럼 너네 이거 그냥 먼저 문제 풀어봐. 먼저 풀어. 이렇게 되면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금 이게 아이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 논술 공부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 제가요, 이 오승준 수리논술 그 4.0 이 이제 개념을 정립하고 이제 수업 계획을 이제 잡으면서 제 심정은 세종대왕의 심정이었거든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게 수능하고 논술이 서로 잘 맞질 않아 가지고요. 논술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오승준 수련술 4.0입니다. 그래서 훈민정 창제 심정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수능과 논술의 괴리라는 것이 기회의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논술을 준비한 학생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수능 끝나고 파이널, 뭐 한양대 파이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저는 확통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벡터가 뭔지 잘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반면에 지금 상당히 많은 학생은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시험만 가서 보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혀 준비를 안 한 학생들과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게 기회의 측면이라는 거죠. 준비를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준비를 안 한 학생보다는 앞서 나갈 수 있다. 이게 기회 측면인데, 자, 문제는 이렇게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술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먼저 문제를 풀어보라는 식의 그 모의 논술 위주의 수업에는 한계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지금 현재 그 논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문제 풀어봐 이런 식의 그 수업은 일단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니까 뭐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제대로 공부를 안 한 파트인데 자신감의 문제, 제일 큰 문제가 어떻게든 버텨서 논술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해야 나중에 논술 전형 합격의 그런 기회들이 열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그 범위에 그 문제를 자꾸 그냥 먼저 풀어보라 그러면 나는 못 풀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논술은 어려울 것 같아 하고 자꾸 논술을 포기한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사실 뭐 수능의 개념 수업이나 뭐 1, 2학년 때의 진도 수업, 어떤 개념을 다지는 수업들 있잖아요. 처음 공부할 때 이 공부하는 수업들에서는 테스트를 보는데 그 테스트를 볼 때 그 테스트 내용은 공부한 거에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영어 단어 외워와 그리고 외웠는지 테스트 보는 거거든요. 공부한 거에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라는 식의 모의논술 위주의 수업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보내면 어머님들은 테스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언뜻 보면 테스트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매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공부를 하고 공부한 내용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없는 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테스트가 있을 땐 야, 여기서 시험을 보니까 이걸 공부해와.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를 해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점검해서 그거를 보완하고 이런 식의 수업이 정상적인 수업이 되는데 그냥 어떤 공부하지 않은 내용을 그냥 풀어보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 그 테스트가 하는 어떤 역할 그 자체가 없는 셈이 된다. 수업에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나 시험 보니까 준비해야 돼. 제가 이 오승준 수련술 4.0 이렇게 올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일 뿌듯한 게
이 모의논술 보기 전에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 모의논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요 공부를 합니다. 아, 이거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돼. 그게 엄청 그 진짜 그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완전 학습을 점검하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또 역시 시험을 보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뭐가 부족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냥 먼저 풀어봐. 내가 공부 안 한 내용에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냥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다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못 풀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면은 아, 내가 요런 부분이 부족했구나라는 게 점검이 되죠. 얘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모의논술 성적을 봤을 때 어머님 이게 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점수에 대해서는 이 점수를 보면 얘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와요. 성적이 좀 안 좋으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공부를 한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되면서 뭔가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는지도 점검하고 뭔가 공부가 부족하면은 독려해서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원의 주제,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그 실전 논술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실전 논술 강의를 하는데 이 실전 논술 강의의 내용이 이 오승준 수료논술 4.0 이전 단계에서는 그냥 너네 한번 풀어봐라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너네가 풀어봐라가 아니라 이 내용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 어떤 개념이야?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풀어보라고 했던 내용을 실전 논술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오면은 테스트를 보는 모의 논술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 시간에 와서 그 모의 논술을 보는데 그게 테스트 성격의 모의 논술이에요. 예. 그렇다고 똑같은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좀 뭐랄까 좀 재미가 없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변형하고 어떤 같은 주제의 다른 문제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해설을 하고요. 요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대면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요 교실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첨삭 선생님들과 함께 저는 이제 첨삭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첨삭 전문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그 전 시간에 그 모의 논술 써서 냈던 것에 대해서 다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해가지고 매 시간 대면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승준 수료논술 4.0의 효과는 효율성, 공부의 효율성,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 복습을 더 열심히 한다. 복습 강화. 그다음에 학업 성취를 정확하게 점검을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구조를 짜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 수업 진행인데 개념 정리, 실전 논술 강의, 복습이 과제고요. 복습하는 게 과제고 테스트 준비해 오는 게 과제고 그럼 그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봅니다. 그때 대면 첨삭이 진행이 되고 학습 점검이 이루어진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대면 첨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머님들 이 논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대면 첨삭이 필요한가요?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필요한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필요하다고 하세요. 예. 근데 대면 첨삭을 안 해주는 학원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약간 미스테리한 거예요. 네, 자, 제가 대면 첨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논술은 잘 풀고 잘 써야 돼요. 잘 쓰는지도 가르쳐야 돼요. 논리적이고 간결한 논술을 이제 쓰도록 저희가 첨삭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 답변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런 그냥 강의만 하는 그 강의로만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질문 답변
그다음에 대면 첨삭을 하면서 이 학생의 어떤 현재 필요한 학습, 이런 필요한 학습이 뭔지 이런 걸 이제 점검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요렇게 이제 대면 첨삭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대면 첨삭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수업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게 서면 첨삭만 하는 그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냈어요. 그럼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렸어. 이건 틀렸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써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대면 첨삭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 토론을 합니다. 너 생각이 뭐였고 어떻게 해서 풀었는데 그 해결의 아이디어는 어떤 점에서 옳고 어떤 점에서 틀렸고 어떤 점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고, 자,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학생들이요, 야, 이거는 이게 맞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 토론을 통해서 그걸 다 점검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서면 첨삭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서술 방향의 정리입니다. 서술 방향, 이건 이렇게 써야 돼라고 했을 때 그냥 서면 첨삭, 이건 이렇게 써야 됨. 그럼 이제 학생들은 왜 이렇게 꼭 써야 됨?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이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서술을 해야 돼, 논술을 해야 돼. 그러면 학생이 이제 공감하는 바가 있을 수 있고 또 학생이 또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럼 선생님이 들어봤을 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토론을 통해서 이 서술 방향을 같이 정립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생각에 대한 대화. 아이들이 뭐 못 풀어서 냈어요. 어떤 문제를. 근데 그러면 서면 첨삭은 할 게 없죠. 못 풀어서 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막상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면 못 풀어서 백지로 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들이 있어요. 생각에 대한 대화. 내가 이거를 처음에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못 풀었다. 그런 어떤 생각에 대한 대화까지 가능한 것이 대면 첨삭이다. 그럼 너 그 생각을 조금 발전시키면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논술 문제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대면 첨삭이에요. 자, 질문은 항상 새롭게 생성이 된다. 이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설명을 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어떤 질문과 답변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서면 첨삭으로는 이런 걸 절대 할 수가 없죠. 뭐 질문을 해도 답변하고 끝나는 거죠. 동기부여와 학습 방향의 제시.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그 고3 때 이제 공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논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부터.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이제 우리 첨삭 선생님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너 지금 현재 성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논술을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어느 대학에 쓰자. 그러니까 대면 첨삭이라는 거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 간에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그러한 구조인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학습 방향. 너 기하가 요거 약하면 너 이거는 어, 조금 뭐 어떤 개념서를 보고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이제 이런 대화까지 진행이 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면 첨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논술을 공부할 때 대면 첨삭 지도라는 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에는 수리 논술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는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여름부터 하면 된다던데요.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신 거예요. 뭐 이제 합격한 학생들도 그렇고 뭐 어떤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여름부터 하면 된대. 뭐 여름에 오승준 저 12주 특강 들으면 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예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미적 기하 확통을 수능 때문에 다 공부를 하던 상태. 그러면 수능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다가 뭐 여름에 뭐 논술을 준비한다. 이런 게 뭐 성립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무리 뭐 학교에서 내신, 뭐 학교에서
그 수능 대비를 해도 기하 학통은 제대로 안 돼요, 공부가. 근데 논술로 내가 논술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이 기하 학통에서 이 논술 준비를 안 해서 기하 학통이 약한 학생들 대비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합격에서 꼭 필요한 제가 이제 필수 코스다. 이 기하 학통을 지금 이 3월부터 6월까지의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필수 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7월에서 9월 사이에 12주 특강을 진행하고요. 12주 특강이 끝나면 보통은 연대 시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뭐 날짜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면 제가 12주 특강을 할 때도 12주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도 기하 학통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주 중에서 몇 번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12주 특강에는 제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논술 문제들 어떻게 접근해야 풀리나 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2주 정도 이제 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미적분이니까 미적분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12주 특강에서. 그러면은 기하 학통을 다루는 것은 한 뭐 5회 정도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기하 학통이 약한 상태에서 한 5번 정도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러 간다라는 거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고 논술 준비를 안 한 학생들 대비 확실한 자기 경쟁력을 갖기에는 너무 짧다. 12주 특강에서 그 기하 확통을 하는 것으로는 좀 너무 짧다. 제가 이제 여기 요거 이제 수리논술은 오승준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이제 커리큘럼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커리큘럼이 조금 제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약간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랑 요거대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닌데 대략 어떤 순서가 이렇다라는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진도는 이제 입반하실 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지금 정확히 어디 하고 있고 언제 들어오면 어느 부분을 할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또 밤마다 지금 진도가 조금 달라가지고요. 근데 요 12주 특강을 보면은 기하 파트가 2차 곡선, 평면 배터, 공간 도형해서 3번 정도 수업을 하고 확통을 2번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도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기하 학통이 약한 상태에서 요 5번 정도 수업 듣는 걸로는 좀 너무 부족하다. 우리 아이가 기하 학통 진짜 자신 있어 한다. 뭐, 야, 너 기하 학통 자신 있니? 걱정 마, 엄마. 나, 걱정할 필요 없어. 나 여름부터 연수를 하면 돼.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여름부터 또 듣고 또 합격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근데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래도 요 3월부터 6월까지 제가 한 9회 수업을 통해서 9회 수업을 통해서 기하 파트를 5회 정도, 그 다음에 확통 파트를 4회 정도, 9회 정도 수업을 하는데 이 9회 정도의 기하 확통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12주 특강 가서 5회 정도 기하 확통을 들으면은 그래도 논술 준비를 안 한 학생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경쟁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들으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네, 잘못 눌렀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진도는요. 적분과 그 미적분의 활용 파트를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나간 다음에 반별로 이제 시작 시점이 조금 다른데 3월에는 이제 기하 수업들이 개강이 됩니다. 시작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요 수업을 좀 꼭 들으시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지금 논술 안 한 어머님들 선생님 그럼 기하학통을 하면 미적은 어떻게 해야 되니? 미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적을 했으면 좋죠.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했으면 좋죠. 1월부터 시작했으면 좋은데 지금 만약에 1, 2월에 미적을 안 하셨으면 제 수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적을 안 하셨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이 3월부터 6월까지 기하학통을 먼저 들으셔라.
먼저 듣고 미적은 12주 특강에 가서도 또 많이 다룹니다. 또 아이들이 미적 공부는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 수업을 안 해도 자기가 그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적 공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수능에서 미적 공부 많이 한 것과 12주 특강에서 이제 미적을 집중적으로 다루면 그렇게 준비를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미적 먼저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기하학통은 이제 점점 밀려서 거의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월에 기하학통부터 듣고 그 다음에 미적을 12주 특강에서 공부를 하면 된다. 저희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수능에서 이렇게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뭐 적분 중간에 들어오셔도 자기가 뭐 이렇게 미적분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면은 3월부터 들으셔도 좋습니다. 요 미적분 활용 파트에서 또 그 논술 빈출 주제들을 좀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에 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적분 쪽을 이제 아이들이 논술에서 어려워하는데 적분 쪽을 좀 연습을 하고 미적분 활용도 그 논술의 빈출 주제들을 다루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3월부터 바로 들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반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올해 3개의 반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 반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Y반은 연세대 고려대 반, S반은 연고 한성서 중경이시, SH반은요. 지금 이 팜플렛에 보면 연대고대가 빠져 있고요. 한성서, 중경이시, 건동홍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연대고대를 넣었어요. SH반에. 자, 왜냐하면 제가 이 반을 나눈 취지는요. 아이들의 현재 실력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잘하는 아이들, Y반, 좀 잘할 수 있는 아이들, S반. 지금 자기가 좀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 SH반. 이렇게 제가 반을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학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레벨을 학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연세대, 고려대, 연대고대만 쓴 학생들은 Y반 들어라. 그러면 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연대고대도 내가 쓰고 싶지만은 한성서, 중경이시까지 쓸 수 있는 학생들은 S반 들어라. 그 다음에 연대고대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한성서, 중경이시에 건동홍수까지 이렇게 쓸 생각이 있으면은 SH반을 들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월달 설명회 때.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한양대 쓰는데 Y반은 그럼 도움이 안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한양대 써도 Y반 들어도 대비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반의 레벨을 학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요 반은 연대고대만 대비하고 요 반은 뭐 요 대학만 대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 이제 SH반은 뭐 연대고대를 대비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연대고대를 빼고 이렇게 이제 뭐 대학을 이제 정한 게 아니고 조금 아직 공부를 좀 많이 안 한 상태면은 SH반을 들어서 좀 기본부터 다지면서 그 논술 준비를 따라오자. 그런 취지로 제가 작년에는 Y반, S반만 했어요. 작년에는 Y반, S반만 수업을 하다가 S반 수업을 조금 어려워하는 또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SH반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SH반을 만들었는데 이게 연대 고대를 빼고 이제 학교 네이밍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공부가 안 되어 있는 학생도 SH반을 안 들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지금 현재 실력을 보면 SH반이 맞는데요, 어머니. 이제 그러면은 연대 고대가 없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성적이 안 나와도 실력을 높여서 연대 고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급한 대로 SH반도 연대고대 쓸 수 있으니까 들으셔라. 그래서 반 선택의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여기 어떤 말은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써놨는데요. 지금 제가 Y반, S반, SH반 이렇게 지금 세 반을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개념, Y반은 개념은 요약해서 다룬다. 요약해서 아이들이 많이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H반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한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럼 S반은 그 중간 정도로 내가 하겠다. 이걸 어떻게 말로 딱 설명을,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가 Y반 요 학생들 보니까 요 정도 설명하면 되겠어. S반 이 학생들 보니까 요 정도 설명하면 되겠어. SH반 학생들은 요렇게 설명해야 이거 알아듣겠어. 요렇게 어떤 그 개념 설명에서 이제 정도의 차이로 차이가 나눠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 모의논술을 보잖아요. 그 테스트로 이제 모의논술을 보는데 Y반은 제가 안 푼 문제들을 줍니다. 모의논술 문제로. 좀 잘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도전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한 그 내용 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문제. 예,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Y반에는. 자, SH반은 정말 공부한 내용 안에서 제가 테스트를 봅니다. 공부를 했으면 다 풀 수 있도록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낼 때도 있고 어떤 응용 문제를 내더라도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요거를 이제 모의논술 문제로 내는 거예요. S반은 그냥 그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뭔가 좀 새로운 문제, 도전해 볼 만한 새로운 문제 이렇게 이제 모의논술 문항도 제가 난이도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여기가 제일 어렵고 여기는 좀 쉽고 여기는 중간 난이도.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공부했으면 무난히 그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개념과 모의논술 문제의 난이도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진짜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제가 그 이제 논술을 2005년부터 해가지고 좀 유명한 선생으로 지금 벌써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선생님 이렇게 저는 좀 기억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첨삭을 고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고 오죽하면 세종대왕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세 반을 나눠서 서로 다르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현재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아이들이 논술 수업을 잘 따라오고 논술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어머님들이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제가 상위권 학생들을 이제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SH반을 만들었는데 별로 좀 반응이 안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승주 선생님은 상위권 하는 선생님 이제 이런 이제 또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학생들도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왜냐하면 요 학생들이 이제 논술에 접근을 했다가 어려워서 많이 포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세종대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요 학생들도 잘 따라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만든 반이 SH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건 이제 시간표예요. 네, Y반이 일요일 6시 30분이고 S반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두 반이고 SH반 토요일 1시 30분 반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기 그 반에 잘 맞는 반을 들어가야 제대로 공부가 돼요. 내가 마음이 앞서서 SH반 들어가는 게 적당한 학생이 S반 수업을 들으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상위권 반 가야 잘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때가 많은데 어렵다고 그러면서 논술을 포기하게 되는 학생이 나오는 거예요. S반에 맞는 학생이 Y반에 가서 들으면은
이거는 너무 나한테는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렇다면 난 논술을 포기할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Y반 학생이 S반 가서 들으면은 조금 너무 쉬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반을 선택하는 것이 논술을 잘 준비를 해서 나중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선택이다. 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레벨 테스트를 봐서 넌 이 반가, 넌 저 반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데 그 레벨 테스트라는 것도 너무 좀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어떤 점수가 나왔는데 나는 이 반 가고 싶은데 넌 안 돼. 넌 저 반 가야 돼. 그것도 조금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망설이면서 계속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인터뷰 앤 워밍 업이라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나요? 요 맨 뒤에 보시면요. 이제 설문이 있습니다. 네. 수능 수학은 뭘 선택했고, 미적 기하학통은 어느 정도 했고, 모의고사 등급은 어떻고, 내신은 어떻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하냐, 인터뷰가 있고, 그 앞에 보시면은 그 2페이지에 워밍업, 문제가 5문제가 있습니다. 이 5문제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레벨 테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검증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아이들 풀어보게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레벨 테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레벨 테스트를 딱 봐서 넌 이 반 못 들어와. 뭐 넌 저 반 가야 돼. 이렇게는 못 하겠고 입반을 원하시는 어머님들과 학생은 요거를 이제 요 설문을 작성하고 요 5문제를 풀어가지고 데스크에 제출을 하면 상담실에 제출을 하면은 저하고 우리 첨사학 선생님들이 너는 어느 반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반밖에 못 받아줘. 이렇게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재미있게 공부하고 논술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반이 맞아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면 최대한 그 반에 맞춰서 들어오셔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논술 시키셔야죠, 어머니. 그러면은 애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애들이 안 한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한다는 애들한테 야 이거 레벨 테스트래 워밍업 풀어봐 그러면은 미쳤어 내가 할 생각도 없는데 이거 레벨 테스트를 왜 풀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제 아이하고 의논을 해보시는데 요 인터뷰는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요 워밍업 테스트 문제를 풀기 싫어하면은 요 인터뷰만 체크를 해서 보내주셔도 어느 반이 좋은지는 사실 나옵니다. 네, 어느 반이 좋은지는 나오거든요. 가령 미적 기하 확통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SH반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체크해서 주셔도 반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라도 체크해서 상담실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어느 반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근데 가능하면 그래 엄마 뭐 내가 풀어볼게 한번 줘봐. 그래서 풀겠다고 하면 이 5문제까지 풀어서 내게 하면은 더 정확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인터뷰 설문만 해도 괜찮다. 근데 아이가 성의를 의욕을 보이면 이 5문제를 풀어서 뭐 사진 찍어서 상담실에 제출하면은 반배정 상담을 상담실을 통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워밍업 문제를 보면 1, 2, 3번은 뭐 증명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4번은 확통, 5번은 기하.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확통이나 기하를 안 한 학생은 뭐 안 풀어도 됩니다. 뒤에 나는 안 했다라고 체크를 하고 안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냐면요. 요게 이제 이 설문이 주관적인 자기 평가거든요. 근데 또 잘하는 학생이 자기는 못한다고 써서 내는 경우가 있고요. 잘 못하는 학생이 자기는 또 잘한다고 써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령 내가 확통 기하를 했다. 이 정도 했다.
근데 그 했는지만 보는 겁니다. 실력을 보는다기보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출을 해주시면 반배정 상담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네네. 네네.